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금과 은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과 은에 투자한 분들 혹은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좀 매우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또 대체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금이나 은의 대체 상품으로서는 팔라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팔라듐은 이 과거의 역사를 좀 알아야 그 실체가 더 명확히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43년도에 LA에 그 안개가 자욱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모그 사건이 그 스모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하여튼 눈병 환자가 급증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LA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8년 지난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하겐 스미트 박사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스모그의 원인이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배기가스 속에 있는 그 위험한 물질들 때문에 그런 스모그가 생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 분해가 되다가 예를 들어서 기후가 나빠지고 오염물질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그 자외선이 쏘이게 되면은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유독성 화학 물질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슴 통증을 느낀다거나 눈병 환자가 많아진다거나 폐렴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게 그 주범이 바로 자동차였던 겁니다. 이후 미국의 각 주정부는 그래서 자동차 그 최저형 그 배출 기준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동차 회사들은 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1952년 런던 스모크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런던에서 아주 강한 스모그가 생겼는데 그때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석탄하고 석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가 그 주범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스모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자그마치 12,000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대기오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유황을 탈황시킨 저유황 경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발전소나 공장에도 그 뿜어나오는 그 연기들을 바깥으로 나갈 쪽에는 그 탈황 장치 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게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근데 특히 디젤 자동차에서 그 많은 그 오염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면서 과학자들이 주목을 한 게 백금입니다. 백금은 열에 강해서 녹는 점이 1700도가 넘어야 녹기 시작해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화학 반응할 때 이 자체는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같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고온 고압의 그 가스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200도가 넘어요.
그런 데서도 녹지 않고 산화되지 않는 그러한 촉매로서 과학자들이 이제 백금에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백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촉매 변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내서 이 촉매 변환기로 그 유해 물질 중에서 그 탄화순소하고 일산화탄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 질소산화물인데 이 질소산화물도 1980년에 걸러내게 됩니다. 이른바 3원 촉매 변환기라고 해서 3가지 유해 물질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모든 디젤차는 이 3원 촉매 변환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에서 뿜어나오는 이러한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시작하면서 유로 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유로 6를 쓰고 있는데 즉 유해 물질의 98%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해도 모든 촉매 변환기에는 백금이 쓰였어요. 그리고 백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를 살려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이 금속이. 그래서 백금 값이 그때 굉장히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금 가격이 금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싸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물질을 찾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쓰기 힘든데 백금만한 그런 효용을 가지면서도 싼 물건이 없을까라고 찾아낸 게 사실은 팔라듐입니다. 팔라듐은 그때 백금 가격이 3분의 1도 안 됐어요, 가격이. 팔라듐도 금속인 거죠? 네. 이게 백금족이에요. 백금족에 사실 6가지 금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플래티넘하고 이 팔라듐입니다. 플래티넘은 우리가 백금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그 후로는 가솔린 차의 그 촉매 변환기에는 팔라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에는 이제 백금을 썼어요. 그래서 디젤 차에는 백금, 가솔린 차에는 팔라듐을 써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갔는데 2015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그 폭스바겐에서 그 배기가스에 대해서 그 효율을 그 속인 사건이 터져요. 예. 그래서 뭐 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디젤 차는 사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디젤 차에 쓰였던 이제 백금은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솔린 차에 쓰이는 팔라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라듐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용도가 많아요. 이게 백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무기 재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외과 수술용 기구나 전기 접점, 뭐 열계층기, 베어링 등 여러 용도로 쓰이면서 팔라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팔라듐이 금값을 치솟고 훨씬 많이 올라가고 백금 가격은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금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격이. 즉 9월 4일 기준으로 금이 온스당 1931달러였고 백금은 904달러였고 반면에 필라듐은 2323달러입니다. 엄청 비싸네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과 은 시장에 저렇게 증거금이 계속 오르고 분위기가 좀 수상해진다고 생각했는데 팔라듐 쪽으로 몰리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팔라듐은 특성이 이게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백금이 그럼 지금처럼 마냥 저렇게 가격이 빠질 것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백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팔라듐을 대체했듯이 지금 또 팔라듐이 너무 비싸지니까 백금을 가지고 다시 뭐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바스프라는 촉매 변환기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가솔린 차용의 촉매 변환기를
백금을 써가지고 내놓겠다. 그리고 2023년에 이거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또 모든 제조 공정을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하여튼 백금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참 말씀을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데,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단 단어서부터 뭔가 묵직한 게 뭔가 특수 금속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참 이 원자재 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재미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배기가스 환경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이제 유로 6인데, 유로 6는 일단 질소산화물의 매연을 98%를 저감시켜야 돼요.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이 오염과 매연 문제로 골치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차이나 6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이 매연의 98% 정도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팔라듐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팔라듐 가격은 이제 강세로 갈 소지가 큽니다. 반면에 백금은 옛날에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팔라듐 가격의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40% 정도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큰 가격에도 이제 반값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금속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로듐이라는 겁니다. 로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서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게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산화물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게 질소와 산소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산화촉매로서는 백금과 팔라듐이 쓰이는 거고, 이 환원 촉매로는 로듐이라는 물질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로듐은 디젤차건 가솔린차건 이게 양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듐의 수요는 이 백금이나 팔라듐 수요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8년 초까지만 해도 로듐의 가격이 온수당 939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자그마치 온수당 13,300달러를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랐네요. 2년 사이에 자그마치 이게 10배 이상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만 보기 힘든 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면에는 투기 세력들이 이 매집에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격이 솟아도 이 초음속처럼 치솟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로듐값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1000불까지 급락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그 투기 세력이 붙으면은 이게 순수하게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금속에 대한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게 보니까 이런 투기 세력은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인 거잖아요. 원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하군요. 이게 국내 무슨 주식시장 같은 데서의 어떤 그 작은, 뭐 우리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그냥 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글로벌 상황에서. 이게 네.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 금속 중에서는 이게 소형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고 이거는 그 물량 자체가 워낙 작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투기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런 거에 매집을 하는 거는 이제 또 누군가에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작전이 통하나 보죠. 그런 원자재 시장도. 네. 네. 하여튼 원자재 시장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사는 모든 거래에는 항상 투기 세력이 붙는구나. 예. 그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는 뭐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백금과 팔라듐 그리고 로듐까지 이 원자재 쪽을 좀 살펴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또 실물 경기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그래서 실물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결국은 저런 선투자를 한다든가 따라간다든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